퍼포먼스 예술이 자리매김한 지는 미술 역사 속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다다이즘이 퍼포먼스 예술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1962년 조지 마키오나스가 플렉서스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예술과 문화 제도에 대한 반환은 전위운동의 성격으로 모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예술이 융합된 예술의 형태의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각적 조형예술의 전시가 시간적 요소, 예술가의 신체적인 참여로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 이벤트가 되면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표현되는 몸짓의 언어로 퍼포먼스 아트, 행위예술로 불리우며 상징적 예술의 형식으로 비로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이 어우러진 토탈 아트, 퍼포먼스 아트.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퍼포먼스 아티스트 신용구 작가님을 만나볼 텐데요. 이 인터뷰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위예술가 퍼포먼스 아티스트 신용구 작가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미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신용구입니다. 네, 선생님, 퍼포먼스 아트도 상당히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은 이미지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어떤 장르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퍼포먼스라는 용어부터 약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케이팝 뮤지션들이 이렇게 몸짓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공연을 했어요. 그럼 보통 신문에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보여줬다,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 쪽에서는 퍼포먼스 아트까지 꼭 붙여주셔가지고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이미지 퍼포먼스라는 것은 이미지는 시각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결합을 시킨 장르예요. 그럼 원래는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작업의 어떤 방향성이기도 하고 이미지라는 부분을 시각적인 요소, 미술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공연과 함께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미지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2021년도가 선생님께 되게 특별한 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퍼포먼스 아트 예술가로 활동하신 지 30주년이 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우선 네. 제가 21살 때부터 작업을 했고요. 지금 첫 작업부터 이제 어떤 개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횟수가 됐는데 첫 작업이 남이섬에서 설치와 이 지금의 작업이 그대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작업부터. 그래서 독백이라는 작업으로 하얀 마스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겨울이었거든요. 지금의 남이섬하고는 많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주 눈이 많은 공간에 겨울에요. 네. 제 이미지의 마스크들을 무수하게 나무에다 달고 그 다음에 약간 연극무대처럼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얀 의자, 컬러풀한 풍선이 등장을 해요. 제 작업에서의 특징은 오브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보통 작가분들이 일반인들이 퍼포먼스라고 그러면 몸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 작업의 특징은 설치라든지 오브제를 활용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했던 게 선생님 이력을 보면은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21살이면 상당히 또 어린 나이예요. 네. 근데 그때 퍼포먼스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과 동시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서양화를 했지만 그림의 확장된 부분을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일반 이렇게 서양화가 분들께서 사각에다가 메시지를 담잖아요. 어떤 뭐 기쁨이든 쓸데없는 다양한 감정을 담을 수도 있고 테크닉을 담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사각을 좀 벗어나서 좀 더 확장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 신체라는 부분이 더 플러스가 됐을 때 이게 교감이 저한테는 이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를 시키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예. 그래서 이 퍼포먼스 아트라는 게 그래서 조형 예술 네. 그리고 공연 예술과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곳에도 속해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1991년도부터 시작한 이 이미지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주 선생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작가님 그 퍼포먼스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가분들께서 개인전이나 어떤 이제 관객을 만나기 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민이 있고 제 퍼포먼스 작업에서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종교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34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 작업이 만약에 아프리카나 어느 종교 그러니까 민족을 떠나서 초대가 되더라도 교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한국만의 얘기, 한국만의 어떤 그런 소재가 아니라 조금 더 강렬하게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예를 들면 뭐 그리스 신화 속에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재작업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작업이 제 삶에 대한 얘기를 그 속에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이 약간 추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뚜렷한 어떤 페인팅을 보셨을 때 그 유추하는 정도잖아요. 블루의 그림이 있다면, 푸른색 그림이 있다면, 거기서 다양한 감정을 가지듯이, 제 작업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누구나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남겨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추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늘 공연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관람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관객이 더 의미가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공연 예술 쪽은 시간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 속에 같이 호흡을 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이 많거든요. 분위기라든지 어떤 공간성이라든지 그래서 관객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공연일 경우는 더더욱 집중도라든지 어떤 관객하고 호흡이 없으면 벌거벗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더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를 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추상화를 이제 보듯이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추상화를 접할 때도 이게 뭐지? 되게 어렵다. 현대미술은 특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아트를 감상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감상을 하면 도움이 돼요. 뭐 이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팁이라기보다는 어떤 편견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음악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퍼포먼스의 다양한 작업들도 인간의 뭔가를 표출하든지 어떤 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그냥 색안경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느낀 대로 이렇게 뭐 다양한 감정들이 오실 거예요. 작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껴서 느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 많은 나라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선생님 작품 하시는 거를 영상으로 먼저 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그 92년도 노르웨이에서 예. 작업하시던 거를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새하얗게 분장을 하시고 또 하얀 옷을 입고 상당히 중성적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이분이 여잔지 남잔지 그리고 되게 좀 정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때 주제가 이카루스였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날개를 품 안에 안고 작업을 하시는 게 되게 임팩트가 딱 있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또 얘기 또 듣고 싶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제가 화이트 분장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화이트 분장을 꼭 하고, 그게 91년도부터 제가 마스크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 작업이. 선생님만의 그러면 뭔가 예. 딱 특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무용 쪽에서는 무용 쪽이나 어떤 연극 쪽에서는 화이트 분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 화이트 분장이 하나의 제 마스크를 들여다본다는 개념이거든요. 첫 출발이. 네네. 그게 제 피부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을 짙게 하면 또 용기가 생기듯이 저한테는 하나의 매직처럼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한 분장을 함으로 해서 제가 또 다른 어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의 자세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화이트 분장을 하고 있고, 네네. 다양한 나라를 갔었는데 그 나라에 맞는 환경에 맞게끔 또 변하기도 하고, 꼭 흰색만 사용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서양화의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제 작업의 의상이라든지 모든 요소들을 그림의 한 컬러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붉은색 그 의상과 붉은 꽃으로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대비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조화롭다든지. 네. 맞아요. 그래서 2019년도 개인전 하셨을 때는 네. 자연 환경 속에서 선생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이미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 부분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보통 시각 작가분들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야외 공간에서 개인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의 선유도 공원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선에 가면 폐광된 곳을 아트 공간으로 꾸민 삼탄 아트마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개인전을 했거든요. 갤러리에서 증명화된 그림이 아니라 그 공간성에 맞게끔 풀어내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개인전을 하고 있고, 2019년도는 이제 갤러리였지만 그때 테마가 꿈의 조각들을 모으다인데, 제가 그래도 30년 가까이 시간 하면서 다양한 파편들을 모았던 작업들을 사진하고 상징적 오브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 털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어떤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건 털실은 아니고요. 이게 실타래라는 개념인데, 이제 제 퍼포먼스에서 10년 정도 이상 사용한 오브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실타래를 가지고 관객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이걸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사용하는 오브제인데, 예를 들면 이걸 관객한테 전달을 해요. 퍼포먼스 과정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 줄을 가지고 저는 이제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줄이 그러면 인생의 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교차가 되는데 관객들이 이렇게 둘러싸면 다 연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코러스를 시키기도 하고, 약간 텐션이 각자 모르세요. 그래서 관객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가 전달하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르는 관객분들도 하나같이 역시로 연결이 돼서.
이거는 상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실타래를 봤을 때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와 실타래를 감았던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또 분들은 고양이가 떠오른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고양이가 갖고 노는 어떤 실타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하나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작가로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엑기스를 가능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동작으로 어떤 효과음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다 결합을 해갖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네, 이 퍼포먼스 아트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하고요. 이거 진짜 실제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네, 거죠? 사용 보면은 손때가 다 묻어 있어요. 네, 손때도 묻어 있고 이게 네. 기성품이 아니거든요. 제 작업에서는 다 이렇게 염색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선유도 공원에서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목은 미로 속의 실타래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스 신화 속에 미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미로는 그 속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미로예요. 그랬을 때 제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 삶이요? 네, 내가.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미로라는 개념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 속의 미로라는 개념이. 그랬을 때, 그 미로라는 개념 속에서는 빨간 실타래를 묶어갖고 그 속에 괴물을 죽이고 빠져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신화 속에서의 내용은.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 감정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결합시켜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이런 무수한 실타래가 등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500개 정도를 염색을 하고 이렇게 선유도 공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꽤 커요. 그래서 녹색 기둥의 정원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기둥들만 남아있거든요. 선유도가 장소성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공부가 필요한데 장소성이 왜 중요했냐면 선유도 공원은 서울시에 오염된 물들을 모아서 정화를 시켰던 곳이에요. 국가 시설이었고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둥도만 남겨놓고는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둥을 딱 만났는데 그리스 신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현대식의 그리스 신전. 기둥만 남아있는 거기다가 오염된 그 흔적 물을 정화시켰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오염된 물이 그 콘크리트 사각의 면에 라인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제가 작업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장소스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공간이 발견이 되고 그 공간에 미로의 패턴을 만들고 제가 말하고 아까 했던 관계라든지 제가 갇혀있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영상 설치 퍼포먼스 다 결합을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활동하시는 게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다들 알 법한 나라는 이미 다 공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34개국을 지금 그러면 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에피소드 같은 것도 되게 무수할 것 같아요. 원래 한 나라 하나 중요하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정말 많은 기억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나라도 간 경험이 많아요. 이란, 몽골, 그 다음에 보스니아 사라예보.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사라예보도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봄이 되면 항상 그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지금도 해요. 내전이 있었을 때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간 게 제가 외국에 나간 첫 케이스고 96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전쟁이 거기는 내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년 후 정도 됐을 때 제가 간 거예요. 마음가짐이 좀 다르셨겠어요. 좀 약간 두려웠는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TV에서는 뭐 그 사라예보가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 이슈가 되어 있었을 당시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전기가 끊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해 토픽으로 끊임없이 그 나라가 조명되고 있을 때 갔었는데 정말 막상 갔더니 저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데 예를 들면 어떤 폭탄이 터졌어요. 도시 내 그 건물들이 그대로 폭삭 내려앉은 그 모습 그대로 있고 1년밖에 불과 되지 않았으니까 네, 생생하게 정말. 네. 그리고 TV에서나 보는 유엔군들이 탱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도시를.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어느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폭탄이 어느 아스팔트에 떨어졌는데 파편이 이렇게 태양처럼 뻗어나가거든요. 이렇게 어느 걸. 사방으로. 예. 그 부분은 어떤 작가분이 폴리 같은 걸로 이렇게 푸른색 폴리로 메웠더라고요. 그걸 딱 봤을 때 제가 느낌이 예술의 위대함? 아니 그러니까 전쟁의 흔적을 살리면서 그 아픔을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아트화를 할 수 있을까? 관심 있게 또 네. 좀 더 지켜봐달라는 메시지도 있고. 네.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메꾸는 걸로 끝나지만 예술가의 시각으로 어떤 접근을 했을 때 그게 덮어버리면 사실 끝인데 그 부분을 또 아픔을 되새기면서 네. 그런 메시지도 되게 느꼈고 그래서 제일 재미난 게 이제 한국에서 그룹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 행사를. 네. 그룹이라고 하면 뭐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가서 초대가 돼서 가서 발표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미술 단체로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리고 제가 6번을 갔어요. 그 나라만. 해마다 근데 찾아갔던 96년도가 처음이었고 계속 뭐 2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연속으로 가게 될 계기가 되었는데 한 3회 때는 그 나라의 행사에 개막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막 공연을 한 거예요. 되게 정말 영광스럽고 뜻깊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퍼포먼스나 장르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나를 개막으로 이어줬고 그게 동시에 그 전국 TV에 나가는 거예요. 라이브로. 선생님께서 지금 30년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2020년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움츠려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20년도 되게 바쁘게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맡으셨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남 거창의 거창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분에 이제 예술감독을 맡아서 36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지금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을 보통은 설치미술이라든지 어떤 초각적인 개념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8개 프로그램을 시민들하고 코로나 시대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대나무 풍경이라든지 거기가 축전마을이라는 어떤 특수한 지명과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대나무 소재, 대나무에 관련된 정신성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풀어가지고 좀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예술 감독님이 퍼포먼스 아트를 하시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초각가가 아니라 왜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예술 감독을 할까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 장르가 원래 모든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전을 하기 위해서는 야외 갤러리가 아니라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라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기획을 하고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들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그 무수한 외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도 플러스가 돼 있고 이렇게 네. 해서 결합이 돼서 좀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로 재밌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퍼포먼스 아트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되게 크게 빠르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떻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 다양한 작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미술 쪽에서는 누구나 한두 번은 퍼포먼스 활동을 하세요. 초각가분이 만약에 자기 작품과 작품 플러스 신체를 표현하고 싶다 같이 그래서 발표하기도 하고 개인전 때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드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의 이슈가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작가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작품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방향이 지금 현재 마지막 작품까지가 이카루스 날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충격이라든지 어떤 경험이 또 쌓여서 새로운 작업이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내 자신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더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또 새로운 공간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뭐 최종 목적? 그래서 네. 작가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퍼포먼스 장르가 어떤 이제 시간 예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작업의 메시지를 라이브 공연이 아니라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담아서 엑기스를 담고 싶어 하거든요. 메시지 부분만. 네. 그래서 실제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그 관객들하고 교감도 있고 어떤 테크닉적인 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많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노출이 돼요. 네.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으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딱 담아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작품들이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네. 콜렉션이 되고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 질문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신용구라는 작가는 어떠한 작가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진솔한 작가? 어떤 가식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서도 이제 교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슬픔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교감이 되려면 내 자신이 뚜렷한 메시지를 갖고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교감이 될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올해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많은 이렇게 그 외국에 러브콜이 있어요. 하지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좀 기다리고 있고요. 내년 정도는 꼭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코로나가 좀 예. 잠잠해지면 그때는 또 해외에서 선생님 활동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포먼스 아티스트 신용구 작가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퍼포먼스 아트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부분을 오늘 이 시간으로 좀 그 부분이 해소되었기를 바라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